네, 4월 20일 찐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메이크잇 박창윤 이사님, 오랜만에 뵙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그 라이브 12시 라이브 방송이 사라지면서 그때마다 수요일마다 좋았는데요. 항상 올라가가지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 방송을 하면서 네. 이거 참 하여튼 그래요. 이 적응하기가 요즘 아침형 인간이 되느라 근데 아침이 오히려 더 낫지 않으세요? 오히려 장중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침에 뭐 미국 시장 정리하고 뉴스 네, 정리하고. 좋은 점은 있어요. 또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니까. 네, 빠르게 또 시장 정리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을 수 일단 있죠. 시작할 때 뭔가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괜찮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어쨌든 한국 시장 아침에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네,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12시 좀 지나가고 있잖아요. 점심시간인데 지금 현재 보면 사실 힘이 없어요. 미국 시장 반등하는 것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각각 0.2%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좀 시장을 이끌었었던 이런 반도체, 기술주, 즉 반도체나 2차 전지들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동성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연한 지금은 또 종목장이죠. 어떤 테마, 전쟁 관련 인플레이션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나 일부 정책 관련된 주요 종목들 혹은 최근에는 개별적인 종목별로 실적과 밸류가 차별화되는 이러한 종목들만 가는 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다수 종목은 좀 재미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네, 일단 이제까지 보면은 음식료주, 비료주, 하여튼 여러 가지 네. 그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주식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음식료주와 관련해서는? 음식료 관련해가지고는 오늘 크라운제과 그리고 크라운 혜태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크라운 제과가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현재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수 잔량도 상당 부분 좀 쌓여 있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 잔량 약 32만 주가량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이죠. 하루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최근에 음식료 중에서도 개별적인 이슈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SPC 3님 얘기를 할 때 포켓몬빵의 열풍 그리고 띠부띠부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혹시 띠부띠부실이 왜 띠부실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포켓몬빵 혹시 안 사 먹어보셨죠? 네, 그냥 이야기는 들었죠. 요새 그쵸. 핫하다고. 제가 딸이 어려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줄 서가지고 미리 그런 부분도 좀 좋으신 분을 만나서 그걸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해가지고 봤더니 띠부실이 그냥 띄고 붙이고 한다 해서 띠부띠부실 이런 부분인데 오늘 크라운 관련돼서 왜 올라가냐면 이 부분이에요. 개별적인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포켓몬 빵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크라운 쪽에서 하고 있는 짱구 있잖아요. 짱구. 짱구도 이제 띠부띠부실 자체를 출시를 한대요. 하여튼 전에 네. 허니버터인가? 허니버터칩이요? 네, 허니버터칩. 그게 이제 크라운 혜태홀딩스 이쪽이죠. 그때 보면은 아류 이러저러한 그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나왔었잖아요. 그 전에 꼬꼬면도 있었고요. 팔도 꼬꼬면. 그러니까 음식료라는 것 자체가 한창 인기를 끌 때 이게 계속 가면 좋은데 문제는 인기 끄니까 공장 증설을 했다. 그러고 나니까 인기 식어버리니까 공장 증설해 놓은 고정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런 항상 숙제가 남는 부분이잖아요. 꼬꼬면이 그랬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렇게 잘 팔리다가 나중에는 맞아요. 시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니까. 허니버터칩도 허니버터칩을 이제 인질로 삼아가지고 허니버터칩 하나 사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더 사야 된다 이런 것들 그냥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런 부분도 나왔었는데 포켓몬빵도 최근에 그러한 흐름이 전개가 되었었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는 각각의 이제 식품 기업들도 우리도 그러면 우리 띠부실 할 거야.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띠부실 할 거야. 이런 캐릭터 대상으로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세계 곡물 가격 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세계 4대 곡창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중국 등 다들 힘듭니다. 전쟁 그리고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최근에 이런 가뭄 그리고 중국의 셧다운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이러한 흐름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사료,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6개 돈육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 급등을 했었고 오늘은 음식료에 이르기까지 물론 이런 크라운 제가나 크라운 혜태홀딩스 이런 종목은 물론 띠부띠부실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모멘텀도 붙었지만 돌아가면서 최근에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이런 순환매장 그리고 종목장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럴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일시적인 아니면은 뭐 그래도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냐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종목별로 차별화되는데요. 오늘 오리온이 지금 현 시점 한 5.5%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오리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초코파이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최근 오늘 리포트 나와가지고 관련 내용을 보았더니 관련되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 한 1,000억 규모 캐파 증설 6월 달에 완공이 되는데 사실 피해 자체가 상당히 적었다. 그리고 중국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폭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적었고 이익단은 확실히 이익 구조 조정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위기에 강한 이런 국면 자체를 다시 한번 증명을 해냈다 얘기가 나오면서 오리온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드 2016년도 중반에 사드가 터졌을 때도 중국 쪽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이런 중국 쪽에 특화되어 있는 소비재 기업들 특히 오리온 같은 경우가 피해가 예상이 되었었지만 사실 그때 강력한 구조조정과 원가 개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익 방어를 증명해냈거든요.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이런 부분을 증명을 해냈다.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좀 같이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종목 내에서도 실적, 종목 차별화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포트 브리핑 여기 나와 있죠. 흔들림 없는 이익 방어력 과시 얘기가 나왔었고 말씀드린 내용 이런 부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가의 상승, 대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가격 정가력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고 이익을 방어했다는 측면 이런 부분이 리포트 효과가 나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되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지금 음식료 관련되어서는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접근이 좀 더 유효하다고 봅니다. 즉 하나의 테마 이런 부분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사료, 비료 6개 돈육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일부 테마로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시차를 두고 실적으로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최근에 너무 오버슈팅한 감이 없잖아 있고요. 오히려 이런 대형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라면 쪽 성장하는 부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기업으로는 막걸리 수출 관련된 국순당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찾아보고 있고 최근에 사료 올라가면서 6개 돈육 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사실 할인 많이 있고 이런 친구들은 못 사겠어요. 오히려 저는 교촌 FMB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커지면서 이 리오프닝과 연관되는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상승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상승의 주기가 보통 짧다 보니까 네. 예, 이게 괜히 올라가고 있을 때 들어갔다가는 또 물려버리니 그래서 이제 고민인 거죠.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2월달, 3월달에는 사실 전쟁 터졌고 그리고 또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워낙 불거지면서 테마장이 돌아갔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 사료, 농업, 비료 관련주, 비철금속 관련주 그리고 이런 방산 관련주 이런 4대 테마가 돌아가면서 한 2, 3일 올라갔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모습이었다면 요즘에는요. 실적 장세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이런 친구들은 최근에 기판을 중심으로 계속 가는 모습이지만 여타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테마 이런 쪽은요 장중에 강했다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빠지는 모습도 왕왕 나타나요. 그리고 어제 강했지만 오늘 빠져버리고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참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장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거 하나만 좀 짧게 볼게요. 그 음식료, 사료 얘기를 했으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이래요. 가는 종목만 가는 진짜 종목장. 이게 현대사료거든요. 물론 최대주주 변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17,000원이었는데 17만 원 갔으니까 10배가 갔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3월 18일, 3월 중순. 그러니까 한 달 전. 한 달 전 대비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배가 왔어요. 10배.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최근에 한일사료 오늘 거래 정지되어 있잖아요. 재밌어요. 보세요. 하루, 이틀, 3일, 4일, 4거래일 만에 주가가 3,000원 언더에서 지금 7,900원 갔으니까요. 아니
이런 장이에요, 지금. 딱 이런 장이에요. 이런 게 사실은 그 우리가 질이 좀 안 좋은 시장이다. 그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익 안정성 측면에서 질적인 부분 체크를 할 때 변동성이 이런 큰 종목들이 시장에서 활개를 치면 좀 질이 안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딱 그런 현상을 딱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아니 한 달 만에 10배가 가고 4거래일 만에 주가가 2.5배가 올라가고 뭐 이러한 모습이 사실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잖아요. 딱 그러한 지금 현재의 수급 쏠림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는 완전히 테마장 혹은 종목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하여튼 지금 강하다고 해서 더 오를 것 같다고 해서 좀 뛰어들어갔다가는 조금 큰 코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코도 좀 작긴 한데 제가 겁이 많아서 덩치와는 다르게 겁이 많아서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렇게 뭔가 테마 중심으로 핫하게 돌아갈 때 가지고 자, 계신 분들은 해피하죠. 오늘 아침 시장에서도 저희가 그 아침 방송에서 네. 그 넷플릭스 시간에 뭐 23% 급락하고 있는 그쵸. 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과연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OTT 업체들에게는 경쟁자의 어떤 약화된 모습이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콘텐츠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이걸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언택트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지금 한 11년 혹은 어디에서는 10년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사마다 틀린데 그냥 10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10년 만에 이제 넷플릭스 가입자가 분기 단위로 줄었다는 거죠. 우리가 당초 기대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은 대략 한 250만 명 증가했습니다. 가입자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20만 명 감소로 나왔고요. 물론 러시아의 영향도 있어요. 러시아 쪽에서만 약 70만 명이 감소를 했으니까 그쪽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70만 명 감소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20만 명 감소 250만 증가를 봤는데 너무나 괴리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장에서 3% 넘게 올라왔었던, 즉 전일 미국장 어느 정도 기술적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났던 가운데 3% 이상 올라왔었던 넷플릭스가 시간 외에서는 23% 급락 이런 부분이 나타나 버리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제 언택트 환경 이런 부분이 이제는 좀 끝나가는구나.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야 뭐 작년 10월달 그때 규제 이슈 나왔을 때 그때 전후에서 추세가 꺾이는 모습은 나타났었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츠리 등 관련된 이런 컨텐츠 제작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쇼박스, 뉴 같은 이런 배급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영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에 관련되어서 제작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츠리, 에이스토리 이러한 종목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오늘 각각 4.4%대 뭐 3.5% 이런 식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빠지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넷플릭스 주가 향방에 따라서 좀 더 결정이 될 것 같고 최근 오히려 이런 쪽보다는요 차라리 뭐 CJ, CGV 같은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피해주로서 얘기가 되었었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극장에서 이제 팝콘 먹는다 하는 부분 자체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기대감으로서 올라오는 부분도 포착이 되고 있죠.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OTT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보다는 콘텐츠 안에서도 리오프닝 관련돼서 같이 언급이 될 수 있는 교차점에 있는 이런 종목들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제이 콘텐츠리가 오늘 한 4% 정도 현 시점 빠지고 있는데요. 이쪽에 메가박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전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간다, 밀린다 하는 부분 나타났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5만 원 깨지고 내려가게 된다면 전 좀 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아니라 메가박스를 보고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종목별로 달리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전체 섹터 어쨌든 어려운 그 환경, 그러니까 가입자 수의 감소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컨텐츠를 더 확 뭔가 좋게 많이 만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좀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어차피 시장은 어쨌든 같이 동반하라고 보네요. 주가 따라가요, 결국. 2차 전지 올라오는 거는 결국 테슬라 주가 따라가는 거고요. 이런 관련된 그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글로벌 선도 기업인 넷플릭스 주가 따라갑니다. 그런 흐름 분위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이런 미국 주식 그리고 글로벌 선도 주식 참고할 수밖에 없겠죠. 네, OTT 주들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쟁자의 약화 이것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는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쪽 섹터는 앞으로 같이 어려워지겠구나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후자로 봐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디즈니 플러스 가입하고 애플 TV, HBO 뭐 이런 웨이브나 TV 이런 쪽을 가입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런 쪽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입자 뺏어오면서 반사익을 얻는 것보다는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최근에는 이런 컨택트,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가는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시장 파이어 축소 자체를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게 파이가 그동안에는 언택트 환경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만큼 이렇게 커지고 있었다면 커지는 것 자체는 이제 딱 한정이 되어 있고 오히려 일정 부분 축소가 된다든지 현상 유지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일정 부분 성장률 축소 속에서 천천히 늘어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부분이죠. 국내만 하더라도 최근에 뭐 쿠팡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SNL 툴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고 티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웨이브 이런 부분 아상을 위협할 정도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 경쟁을 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애플 TV 뭐 이런 쪽도 들어오는 부분이고 HBO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파이 자체 이만큼 성장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뭐 연평균 50% 100% 성장을 했었다면 성장률이 둔화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측면 속에서 경쟁이 격화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는 컨택트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선도 기업인 이런 넷플릭스 가입자 감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앞에서 말했던 이런 반사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이쪽에서 뭐랄까요 경쟁 격화와 그리고 매크로적인 흔들림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봐야겠죠. 일단 엔데믹에 대해서 한번 이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겠네요. 지금 나온 뉴스도 보니까 5월부터 원격 수업이 사라진다. 그렇죠. 확진 학생도 기말고사를 응시하게 한다.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지금 정책 그러니 그 이제까지 컨택트 해가지고 막 했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언택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비의 비가역성, 톱니바퀴 뭐 이런 얘기 할 때 한번 이제 편안함을 맛보고 한번 소비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원격 진료 이런 부분을 허용을 했는데 원격 진료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 뭐 고혈압 약을 처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감기나 일부 이렇게 원격으로서 일정 부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편리함을 맛본 소비자들이 과연 과거로 돌아갔었을 때 이에 따른 부분 자체 반발 자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조화를 맞춰 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기존에 컨택이 다 막혀 있었던 쪽에서 이제 컨택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일정 부분은 또 경쟁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익률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일정 부분 좀 위축이 되는 부분 자체는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은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줌 같은 경우 물론 원격 수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과거에는 100% 다 원격으로 갔다가 이제 대면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네. 하여튼 이제 컨택트 주들에 대한 관심,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냐 하면서 이 관심이 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팔아야 되는 징조냐, 시점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고민이 많아요. 뉴스에 팔아라. 뉴스에 팔아라인데 지금 뉴스가 나온 지가 사실은 몇 개월이 넘었죠. 그리고 지금 엔데믹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2년 1개월 만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전면 해제가 되었고 사실은 뭐 마스크라는 규제가 남아 있고 그리고 취식 같은 경우에 실내 뭐 취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되긴 하겠지만 방역선 자체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대다수 이런 그 우리가 컨택트라고 얘기하는 코로나19 피해주라고 얘기하는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그리고 일부 소매, 유통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심지어 노랑풍선은 작년에 매출 30억이 안 되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뭐 이러한 기업이나 그리고 대한항공이나 이런 풀서비스 캐리어 같은 경우는 여객을 항공으로 대체하면서 수익성 개선 자체가 나타났었지만 여타 LCC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죽어나갔잖아요. 생존이 위협당할 정도로. 면세점은 어떤가요? 단체 관광객. 웨인 카지노는 어떤가요? 화장품은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게 트렌드와 방향성 자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분기에 지금 적자
이런 부분이잖아요. 적자이지만 최소한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적자폭을 줄일 것이고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좋아질 거라는 사람들의 확신 자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인 것 같기 때문에 전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종목들을 조정 나올 때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난 2년 동안에 제대로 영업을 못했고 재무구조가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히 자본을 충당하려는 이런 유상증자 뭐 이런 부분에 따른 분명히 니즈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죠. 갑자기 폭탄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시장을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 이것들이 이제 좀 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에서 잘못 대처했다가는 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또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아주 그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지금 시장. 네, 어렵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종목장. 그러니까 이럴 때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렇죠. 안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종목 잘 지키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 샀다 팔았다 해야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원금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냥 방향성이 잘 안 잡힌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장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시장과 일정 부분 좀 거리두기 하면서 차분하게 시장 지켜보고 가지고 있는 종목 잘 부안해동하면서 이렇게 팔아버리지 않는 것도 이것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종목장이기 때문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해피한 장이지만 대다수 분들은 그렇지 못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 이런 부분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익 성장이 꾸준히 나타난다,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지키는 것도 지금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그 밑바탕에 그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고유가 그리고 이 고유가로 인해서 그 원자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네. 그 시장이 참 좋았잖아요. 예. 그 관련주들도 상승을 많이 했고, 근데 오늘 어쨌든 뭐 유가가 5% 이상 또 급락을 했고, 뭐 천연가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 이것 때문에 다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주라고 하면 뭐 GSE 그리고 뭐 한국석유 뭐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고유가 관련돼서 정유 관련주 SOE를 비롯한 SK이노베이션, GS 이런 정유 3사 이런 종목을 들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필요한 업체인 최근에 이런 그 SOE 같은 경우 오늘 유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수년간의 박스 기록을 했었을 때 약 5불에서 12불 정도였고 BEP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정제 마진 수준은 대략 한 4불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단위로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난주에 13불, 이번 주에 얼마냐면 약 18불이에요. 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박스권 상단이라고 얘기했었던 12불선은 한참 아득히 넘은 수준, 약 15불에서 20불 이런 정제 마진 수준이 최소한 2분기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SOE를 1분기 실적 추정치가 8천억대 초반에서 최근에 1조 1천억, 1조 2천억까지 올라갔고 2분기 실적 추정치도 마찬가지로 상해 조정이 되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실적과 밸류 뒷받침되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유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 때문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쪽을 사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GSE, 한국석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파생되어 있는 일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뭐 히토리 관련 얘기 나오면 유니온 머티리얼 마찬가지겠죠. 구리 관련된 내용 나오면 대창이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 움직이겠죠.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그냥 패스하고요. 차라리 저는 SOL 같이 실적과 밸류가 뒷받침되면서 최근에 금리 인상기에 올해 예상이 되는 한 7% 이상의 배당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업이라면 빠질 때마다 사서 모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됐을 때 너무 또 우리가 일방향으로 베팅하고 있다가 또 큰 코 다칠까봐. 하여튼 요즘은 뭐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 많아요. 왜냐면 상황이 전부 유동적이라 맞아요.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이게 그러니까 요즘은 종목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저희가 앞서 이익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익의 질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플럭추에이션이
심할 때는 사실은 이거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돈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급등했다가 그때는 기분 좋았다가 급락 나오면 또 기분 나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나고 봤더니 그 자리든지 오히려 빠져 있던지 뭐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이런 부분 투자 원칙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바라보는 지금 시점 기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너무 비싼 기업들은 못 사요. 너무 비싼 기업들은 못 사고 실적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 이런 부분을 좀 찾아야겠다. 개인적으로는 ROE가 PER보다 크다는 뭐 이런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좀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종목들을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때 이게 전쟁으로 인한 그냥 단기 특수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하시면서 좀 후행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상에 너무 쫓아다니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 관리 주의하자는 걸로 이해를 할게요. 지금 반도체, 어제서부터 이제 반도체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반도체주들, 장비주들 뭐 이런 소부장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반도체주들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 가운데 지금 기판주가 가장 흐름이 좋은 건가요? 일단 분리해서 좀 따로 떼어놓고 볼게요. 기판하고 반도체는 약간은 틀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급등을 했었던 그 계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원익 IPS였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무려 10% 넘게 급등을 했고 이 흐름은 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공식이에요. 시장에서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시면 원익 IPS 튀는 건 결국 삼성전자 투자할 거야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올라왔었던 반도체 강세 이유는 이 부분이었어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 투자하는 금액이 약 26조 원에서 30조 원, 이 부분이 35조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35조 원에다가 테네시 쪽에 투자하게 되는 이런 그 비메모리 반도체 15조 덮어 쓰게 되면 약 50조 원은 삼성에서만 나오는 거고 SK하이닉스 10조 후반 감안하게 되면 약 70조 원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많이 절어 있었던 이런 반도체 관련된 주요 종목들 이제 삼성의 투자와 함께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가 4월 말이고 새로운 정부 출범이 이제 5월 10일이다 보니까 이때 전후해서 투자 발표 지금 그러면 길어야 한 달 이내에 관련된 투자 발표가 나올 거야 하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 투자 포인트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LG 이노텍, 심텍, 대덕전자 그리고 BH를 비롯한 뭐 이수 페타시스, 해성 DS 등등등 관련된 종목들은 패키지 기판 쪽에 특수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그리고 FCBOC 그리고 SIP 관련된 시스템인 패키지 등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결국 서버양 그리고 PC양 이런 수요 증가 이런 부분이 알까이 타이트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변한 게 일부 외국계 IB 쪽에서 살펴보기에 내년도 되면 게임과 PC의 이런 다운 사이클이 시작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 기판 지금은 실적으로서 뒷받침되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뭐 심텍의 경우에는 PER 자체가 8배 전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아직까지 싸다는 논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 논리 자체는 깨지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곡점 잘 봐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이쪽은 실적과 밸류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확실히 그냥 앞서 우리가 IT 소부장 반도체와는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분리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신고가 대덕전자 뭐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좋은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시적이냐 계속 지속될 것이냐 모멘텀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내용들이죠. 그렇죠. 이쪽은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패키지 기판 올 하반기에 뭐 DDR5 전환 있을 거니까 기판 이런 부분 수요 나타날 것이고 다만 우리가 PC 그리고 이런 서버형 이쪽으로 나가는 쪽이 우리가 얘기하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그리고 우리가 FCBOC 뭐 이런 쪽이거든요.
다만 이제 SIP, 시스템 인 패키지 쪽은 이런 그 통신 장비 서버, 네트워크 장비양 이런 쪽으로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 약간 특화되어 있는 업체 이런 부분을 찾아보게 된다면 이쪽은 심텍 같은 기업이에요. 뭐 이런 부분을 체크한다. 대덕전자 같은 기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차별화는 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역사적 고점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냥 5일선 타기 계속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대덕전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진행하고 있잖아요. 파란색 그냥 21선 보시면 되고 빨간색 5일선 타기이기 때문에 5일선 타기, 21선 타기 하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21선 전후에서 그냥 매매, 트레이딩 접근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유효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많이 올라간 데 따른 부담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이런 쪽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지금 많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네, 오늘은 저희가 찐시황 장 마감 후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미리 녹화를 하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주 흐름이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전쟁에 대한 영향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일부 좀 제한적이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가 전쟁 이런 부분이 좀 장기화되어 가고 이런 부분에 따른 영향은 있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 해결이 될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사실 2월 중순에 전면전이 발발하고 나서는 시장에서 전쟁에 대한 이런 영향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흘러갔었죠. 전쟁이 터질 거야 했었을 때 시장이 큰 폭으로 급락을 했었고 1월 달에 매크로 이슈 금리 인상할 거야 QT 할 거야. 그리고 2월달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을 때가 급락이 나왔었고 오히려 2월 중순에 저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죠. 당시에 2590 찍고 나서 상당히 좀 불확실한 시장 분위기를 반영을 했었는데 전장 관련돼서 가장 피해로서 언급이 되었었던 쪽이 현대차예요. 현대차 그룹주. 뭐 러시아 쪽 관련돼서 받을 돈 못 받는다. 그리고 그쪽 공장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 판매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꼬였었죠. 안 그래도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신임하고 있었는데 울고 싶은 아이 그대로 뺨을 때려준 격이 되었었죠. 하지만 분명히 지금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방했다고 지금 나와요. 현대차나 기아 보게 되면 기아가 한 1조 1000억 정도였고 현대차가 1조 4천억이었나?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했었는데 8천억인가 4천억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장 대비해서 선방했다는 평가였어요.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나타나고 있고 추정치 최근에 이런 부분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개인적으로는 워낙 그동안에 낙폭이 컸었고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상화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환율로 그리고 가격으로 방어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 이런 친구들보다 좀 더 빠른 쪽은 오히려 부품주 이런 쪽 같은 경우 부품주 이런 쪽이 좀 더 빨라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위아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단에서 밴더 쪽에서는 만도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매매를 하게 된다면 저는 현대위아나 만도 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그냥 방향성 그냥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나 밸류 워낙 불확실성도 크고 차량용 반도체 언제 해소가 될지 그런 부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워낙 오랜 기간 신음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 자체가 완전히 추세상으로 되돌린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확인이 좀 더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하여튼 자동차주 뭐 가지신 분들이야 뭐 지금 그쵸. 1년 이상 하도 고생을 하고 있어서 듣기만 해도 아마 짜증날 거예요. 그렇죠. 지긋지긋하죠 이쪽은.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금융주들의 모습이 오늘도 뭐 이렇게 좀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네네. 증권주들 괜찮은 것 같아요. 증권주들은 좀 지금은 빠지고 있고요. 오히려 은행이나 보험주, 그래요? 은행이나 보험주 같은 금융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올라오고 있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단기물과 중기물 그러니까 2년물과 10년물 중심으로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3년물이 1% 올라올 때 2년물이 5% 그리고 10년물이 한 3% 정도 가까이 올라왔었죠. 그런 부분 감안을 해보면 금리 인상에 따른 그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쪽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따라가면 물려요. 10중 8구 물려요. 그리고 금융주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 따지면 뭐 그 베타가 큰 하나금융주주, 뭐 우리금융주주, KB금융 뭐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보험으로 따지면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뭐 현대해상 그리고 흥국화재 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이쪽은요
기관들이, 외인들이 좀 포지션 크게 해가지고 구축을 해서 방향성 보고 매매하는 쪽이에요. 개인들이 뭐 돌파 나왔다, 거래량 터졌다 이래가지고 따라가면 거의 물려요.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히려 이런 쪽이 21선 기준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좀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지만 그 연말까지 대략 한 2차례 정도 더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작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일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가 워낙 이와 관련돼서 좀 3.5%까지 발언을 하면서 최근에 성장주들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미국장 올 연말 한 2%에서 한 2.5%까지 풀리 프라이싱 하는 과정 속에서 기술주 성장주 조정이 나왔었다면, 이러한 부분에 따른 반작용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오히려 금융주이기 때문에 방향성 보고 따라가려면 이쪽 은행주나 보험주는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주들의 상승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많이 오르긴 했죠. 올랐지만 맞아요. 아직도 좀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있다. 저는 그리고 또 분기배당 이런 쪽으로 작년에 많이 바꿨거든요. 금융주들이. KB금융이 작년 2분기부터,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신한지주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분기배당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에 배당이라는 좀 안전판을 깔고 가면서 방향성이 맞고 실적이 개선이 된다. 결국 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예대마진 이런 부분 자체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가계대출 규제, 뭐 이런 대출에 대한 이런 옥죄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좀 쉬는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면,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풀려나갈 거라는 이런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쪽은 긍정적으로 봐요. KB금융 볼게요. 이게 주목입니다. 그냥 심플하잖아요. 방향성 보고 투자하는 대신 포지션 구축 크게 해가지고 그냥 길게 끌고 가는 이런 외인과 기관의 투자, 이런 부분이 좀 맞는, 바스켓 매매가 맞는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이쪽은.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배당이라든가 신경 써서 금융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네, 그 매도 시점도 이제 고민을 언제쯤은 해야 되겠다 정해놓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아예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은 금리 인상 이런 부분 자체가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6번 남은 부분에서 몇 프로 올릴 건데 내년도는 약간 이렇게 둔화가 되겠죠. 그때 이제 둔화가 되는 시점,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바라보면서 이게 성장이 좀 꺾이는 시점, 이런 부분을 좀 노려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시기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좀 지켜보시죠. 네. 지금 요즘 그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바이오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쪽은요, 최근에 게임주와 비슷해요. 완전히 각계전투. 이쪽. 게임주는요, 이슈, 그러니까 호재가 있는 것들. 맞아요. 그런 애들만 그냥 한 번씩 툭툭 튀어 올라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게임주는 신작, 모멘텀 부재, P2E 한다고 사람들 열심히 뽑아놓고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개발비 많이 들어가는데 당장은 성과는 없다 보니까 작년에 몇 배씩 오른 데 따른 부작용으로 또 지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메타버스 대장 게임 주도 섹터였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바이오 한때를 풍미했죠. 2015년, 2017년, 2019년 때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년 주기설, 그러니까 퐁당 홀수에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사실 작년을 기대하는 바이오 쪽 많았었어요. 근데 글쎄요, 지금 개별적인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번에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미국에서는 미국 아마케 있었죠. AACR. 그리고 이제 아스코 2월 달에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개별 기업 별로 이제 초록 발표를 할 거고, 이때 시장에서 뭐 먹힌다 뭐 이런 부분 뭐 발표하는 기업들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기업별로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시장을 지금 주도하지 못하잖아요. 특히나 그리고 전통적으로 실적 시즌에 바이오 쪽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시장 관심도에서 약간은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바이오보다는 최근에 헬스케어나 의료기기 쪽, 이쪽이 좀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관련된 오스템 임플란트, 그 난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덴티움, 디오 상당히적으로 괜찮은 모습이고, 최근에는 이쪽보다도 에스테틱 의료기기, 즉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 있잖아요. 루트로닉이나 하이로닉,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뭐 클래시스, 뭐 이러한 기업들 상당히 좋은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오히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과 밸류가 뒷받침되고, 이쪽 다 수출 기업이거든요. 수출하면서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 흐름 속에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당연히 수익성 커지는 부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리오프닝 방향성도 많고 실적이 나오고 밸류가 나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이쪽에 희망에 베팅하고 꿈에 베팅하는 쪽보다는 당장 숫자 찍어주고 밸류 나오는 쪽을 선호해요. 참고로 이쪽의 타픽은 루트로닉 같아요. 루트로닉? 예. 근데 유독 세요. 역사적 고점은 아니지만 52주 신고가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이죠.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입니다. 그죠? 유독 세죠. 뭐 월봉 2015년 대비해서는 약하긴 하지만 유독 센 종목들은 센 종목들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런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이야 뭐 기분이 해피하죠. 좋을 텐데. 네. 근데 지금 하이브 오늘 뭐 아이고. 그 뭐죠?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뭐 1조 2,207억 최대한 네.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도 지금 5% 이상 빠지고 있단 말이죠. 하락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흐름이 안 좋아요.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2주째. 네네. 사실 뭐 인수위에서 뭐 하이브 초청한다. 근데 그런 부분 이제 국민 여론 반대 이런 부분 되면서 그런 부분 안 하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군대 관련돼서 여론을 계속 띄우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잖아요. 결국 그게 약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 JYP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다시 한번 작년 11월 중순으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YG가 따라가고 SM이 또 다시 한번 고점을 넘겼고, 자 주가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자 강했던 친구는 JYP 보시면요, 이런 친구들이에요. 기존은 우리가 얘기했었던 11월 중순 고점 대략 한 5만 5천 원이었는데 6만 6천 원까지 돌파를 해버렸죠. 그리고 매각 관련된 기대감 꾸준히 있었던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1월 중순 고점 이 부분 자체를 돌파를 했습니다. 9만 원까지 최근에 찍고 내려왔죠.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YG엔터 최근에 뭐 빅뱅 컴백 뭐 이런 부분에 따른 또 일부 차익실은 나오기도 했었지만 섹터 자체가 그냥 같이 흘러내리거든요. 기존은 섹터 자체가 같이 갔었죠. 근데 재밌게도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11월 중순으로 고점을 넘겼다든지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죠. 근데 하이브를 보여드릴게요. 하이브를 보시면요, 11월 중순으로 고점이 여기입니다. 이 친구만 유독 못 갔어요. 남들 다 갈 때. 남들 다 갈 때 못 갔었던 이유가 있었죠. 발목 잡고 있는 건 결국 군대 문제. 군대 문제. 그리고 뭐 여타 뭐 NCT를 비롯한 관련된 그 그룹들 같은 경우에 물론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잠깐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 여성 걸그룹 데뷔 이런 부분도 5월 초에 앞두고 있죠. 잠깐 이름이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하이브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에 따른 매출 비중이 너무나 편중되어 있던 부분을 좀 분산하려는 노력 자체가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큰 건 결국 군대 문제.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남들 갈 때 못 가는 종목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 조정 나올 때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다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경제적 파급 효과, 사실은 뭐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 주가에 다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은 현재 분위기 자체는 딱 이런 것 같아요. 이게 YG엔터고 이게 하이브입니다.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고밸류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을 좀 차익 실현, 그리고 최근 이쪽 기술주 성장주 쪽에서는 조금은 힘이 빠지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고 또 좋아했던 주식들인데, 이것도 한참 상승하고 있을 때 사셨던 분들은 또 상당히 크게 물렸을 것 같은. 예, 하여튼 참 한국장은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좀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안심하고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네, 하이브나 이런 종목들이 작년 중순,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 중순 FOMC 의사록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어요. 왜? JYP가 신고가, 그리고 SM 따라가고 YG 따라가고 하이브만 못 갔기 때문에 하이브도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하면서 키 맞추기 나올 것이다 하면서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FOMC 의사록 발표하고 나서 기술주 빠지니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와버렸죠. 그에 따른 영향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 예, 추격 매수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생각과 다른 추세가 만들어질 때에는 빠르게 손절해야 되지 않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맞아요.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자, 물론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 나스닥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선물 지수는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0.8% 지금 현 시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 우리 뭘 조심해야 될까요? 변수가 있다면? 일단 나스닥은 좀 빠지겠죠. 넷플릭스가 23% 감안을 하게 되면 당연히
10위권 밖으로 좀 멀어지면서 나스닥 시총 10위권 안에서 좀 멀어지면서 최근에 좀 분위기 자체는 좀 안 좋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주가 23%나 빠졌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넷플릭스와 관련된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뭐 흔들릴 수 있겠죠. 뭐 서버 쪽 투자라는 기업이나 뭐 홈 트레이딩 관련된 홈 트레이닝 관련된 홈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나스닥이 약간 일부 흔들릴 때 다우가 받아주려면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여행, 항공, 뭐 크루즈 뭐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좋잖아요. 그러한 종목들이 얼마만큼 시장을 좀 방어해 줄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을 1차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즉 최근에는 언택과 컨택의 대결 구도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빠진 게 결국 실적 발표 이후에 그에 따른 등락 자체가 크게 엇갈린 부분이잖아요. 그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이런 부분을 국내 증시로 그대로 가져와서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기술주, 상장주 조정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 그리고 테마주 순환매 이런 부분이 내일은 어떤 차례가 될지 그런 부분 미국장에서 힌트를 찾아봐야 될 거고 그리고 실적, 밸류별로 차별화되는 종목장이니까 그러한 종목들 잘 찾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것보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리스크를 좀 관리하자. 네, 이런 쪽에 그리고 쫓아가지 말자.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메이크의 박창윤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물론 뭐 시장이 어제처럼 또 이렇게 확 올라주질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내일도 걱정이 되고 다 잊으시고 편안하게 휴식 취하시고 건강한 아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뵙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1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수익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그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아, 이 회사는 어떤 결정 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 취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그 제가 쓴 책인데요. 그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